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걸 사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거거든요. 며칠 전에.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공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예.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영토에서부터 12해리 한 20km 정도 되죠. 예. 그것을 이제 영해라고 하죠. 그 영해까지의 위를 전부 다 이제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우리 영공을 지키려고 하면은 네. 적 전투기가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제 거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하든지 예, 격추시키든지 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전투기들이 너무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거리를 좀 두고 적 전투기가 들어오면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 미리 가서 막아내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경고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방공식별구역. 즉 이 이상으로 들어오면 너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가 판단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식별을 하겠다라는 선이죠. 아.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근데 영해는 12헬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영토에서 12헬이 이 방공식별구역은 자기 마음대로 땅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그으면 그냥 되는 겁니까? 기준이 없이? 사실 이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가장 먼저 설정한 것이 1950년 3월 미국 연방 항공법을 근거로 해서 항공법을 기준으로 해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자국의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아무렇게나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임의로 자국의 그 안보상의 목적을 위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국가들이 이러한 임의 설정에 대해서 묵인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묵인의 법칙에 의해서 국제법상 어느 정도 타당성에 부여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겹치면 이렇게 중첩이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방공식별구역은 선언적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방공식별구역을 지키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저렇게 설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어도라는 곳을 지금 넣었고 또 제주도 남방해역에 20 곱하기 115km의 또 영역이 또 중국과 또 겹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화들짝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보다 세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중국과 적대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전투기가 이를테면 해상 초계기가 저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어도 수역이 아니고 예. 우리와 중국이 겹치는 20 곱하기 115km 저 부분입니다. 제주도 남서쪽 해상. 저 부분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통보할 이유가 전혀 없이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초계를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저기를 20km 곱하기 115km를 장애들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앞으로 중국과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네. 그럼 저 지금 말씀하신 데가 네. 지금 여기 이 겹치는 거기입니다. 부분, 여기가 네. 제일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기존의 이어도 부분은 예. 우리가 어차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내였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이어도 상공을 우리 항공기, 즉 전투기나 해상초계가 가려고 하면은 예. 일본 통합망료에게 어떤 이를테면 그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일본은 항상 이제 허락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와 일본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중국과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밀접한 관계인 것 같지만 군사적으로는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가 우리 들어가겠다, 우리 전투기가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 중국이 순순히 중국 총참모부에서 들어오시오라고 할 리는 좀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문제는 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겹치는 부분은 우리 거니까 그동안 예.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중국의 허락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방공식별구역을 유지하고 선포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국력입니다. 법은 해결해 주지 않고 국력으로 약육강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철저한 국력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시 김관진 장관이 다시 이거를 설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어도 포함해서 네. 이렇게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군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저는 문제를 더 악화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 그렇습니까? 독도가 지금 또 이 문제가 겹쳐져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 국방부가 여태까지 이 여도 상공이 예. 방공 식별구역 밖에 있다는 것의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69년도에 이제 일본이 방공 식별구역을 하고 나니까 아차 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해상과학기지를 설치를 하고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해군의 작전 영역에는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군함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다만 방공 식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가 들어갈 때는 일본의 허락을 받아왔는데 예. 문제는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1951년도에 미 공군이 설정을 해주었는데 네. 독도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과 우리가 독도를 두고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게 가지는 큰 우위 중에 하나가 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우리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 안에 독도를 넣어줬지 않느냐. 그리고 1969년도에 일본 너희도 그것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방공 식별구역 밖에 독도를 뒀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독도에 대한 아주 그 어떤 여러 가지 논리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여도를 그러면은 방공 식별구역에 넣겠다. 너희들이 양보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일본이 독도를 방공 식별구역에 그럼 우리도 넣겠다. 라는 선언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고 해야지 지금 이 이여도 부분이 방공 식별구역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아주 어떤 그 국내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 그런 순간적인 대응을 해서 네. 독도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 실기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저울질을 잘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독도가 그러면 겹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번에 박사님 좀 독도가 겹치게 되면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국제법적으로 사실 방공식별구역은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예. 대부분의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방공식별구역은 영유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하늘의 이용에 관해서만 결정을 하는 것이지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나라의 영토가 된다. 이런 것은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토에서 방공식별구역이 생기고 영공의 개념이 생기는 것이지 하늘이 먼저 설정이 되고 영토의 개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호도가 우리 영유권인 것에 아무 지장을 주지 네, 않는다.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것이 독도 영유권과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국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영토적인 문제로 자꾸 바라보기보다는 네. 중국이 예전에는 50년대나 60년대는 제공권이 그 미국에게 못 미쳤던 것이 지금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었고 그만큼 중국의 군사력의 강국으로 인해서 중국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즉 제공권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안보적 위협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영유권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뭐 국제사회는 예.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지 않습니까? 사실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사법재판소에 보내서 교도소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약육 강식, 힘의 논리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이를테면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우리 힘이 약한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근거가 있어야 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여도에서부터 지금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센카쿠 열도까지 굉장히 많은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앞으로 이 이여도부터 시작해서 이 센카쿠까지 이 동중국해는 한중일이 사실 지금 대륙봉 획정가해지고도 굉장히 지금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여도가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가 끝점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중일 그리고 대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감정적 대립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지고 들어갈 것이냐. 하나라도 우리가 논리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법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약육 강식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예. 그러면 법이 있든 없든 어쨌든 뭐든지 하나라도 우리는 그 끈덕지를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69년도 이전에 우리가 너무 저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고 저는 참 황당한 상황이 제주 해군기지가 지금 이제 앞으로 저기 들어올 건데요. 예. 우리 한국의
그 해군 기지 앞 20km 앞바다만 우리 전투기가 작전을 할 수 있고 그 너머는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은 정말 희한한 나라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이 지도에서 보이는 이 방공식별구역이 서해를 지금 딱 반으로 지금 갈라놨습니다. 예. 동해도 사선으로 완전 반을 갈라놨죠. 이것은 그나마 1951년도에 미국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을 그어놓은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약에 했을 아까 제가 국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했으면 이것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더 앞으로 문제는 예. 중국이 이제 황해 즉 서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과연 저 선을 준용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내일 그 우리 국방부 차관과 중국의 부총참모장, 즉 차관급 전략대화가 열리는데 이 대화에서 이 제주도 남방해역의 20 곱하기 115km 저 부분과 함께 서해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을 긋지 못한다면 우리 국방부는 엄청난 실책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우려를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적인 근거는 죄송합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이런 건덕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설정한 것을 본다면 주변에 그 좁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에 하와이라든가 이런 데는 마음대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저희들처럼 이렇게 좁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한중일의 관계에서 본다면은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중첩구역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중첩구역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문제를 삼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 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중첩구역이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사실 군용기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그냥 통과를 해버리면 방공식별구역을 통과를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지만 누가 불편을 겪게 되냐면 민간 항공기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즉 민간 항공기들이 특히 방공식별구역 내에 있는 공항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통보를 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통보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은 양국이 중첩되는 공간에서는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군용기들의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항공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 중첩되는 구역,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그런 지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이나 어떤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첩되는 방공식별구역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처음으로 이 중국이 그러니까 마련한 여기 우리 것이고 이 지역 말고요. 네.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치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일관성 있게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고 난 다음부터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상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군사적 활동을 금하는 조치를 취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미국 정찰기인 EP-3가 하이난 섬으로부터 70해리 정도 떨어진 곳을 들어가다가 예. 중국 파이터 그 요격기에 의해 가지고 인터셉트 되는 그 상황이 벌어져서 이 중국기와 미군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2001년도에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미국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이곳은 국제 공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찰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도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상공은 상공 비행의 자유를 모든 국가들이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서 200해리 이상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상공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국의 특별한 안보적 이익이 걸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정찰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라는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 방공식별구역을 또 다른 형식으로 적용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네. 오늘 또 한 가지 현안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유사시에
이 이호도 상공에서 어떤 유사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가 지금 마라도에서부터 하면은 149km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본토에서 우리 F-15K 전투기가 발진했을 때 여기까지 상공을 우리가 방어할 수가 없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사실은 제가 수도 없이 글 적었고 이야기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예. 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눈앞의 상황에만 지금 전전긍긍하고 뺨 맞으면 뺨만 지금 어루만지는 정부인가 하면은 제주 해군기지 이야기할 때 예. 제주 해군기지 논란이 얼마나 오랫동안 됐었습니까? 네. 그거 할 때 예. 가장 큰 그 해군의 논리 중에 하나가 해군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이호도 문제였습니다. 방공 식별구역이 없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해군 군함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작전구역이 된다. 그래서 이호도가 우리로서는 149km, 그리고 중국의 둥다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250km,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 도리시마에서는 280km.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여기다가 제주 해군기지를 설치를 하면 우리 전투기는 갈 수 없으니까 예. 군함이라도 가장 먼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했고 저도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예. 그리고 작년에 국회 국방위원들이 저는 뭐 국회의원들 아주 뭐 그다지 뭐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작년에 정말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다고 국회 국방위원들이 이거 하자 해가지고 우리 안보를 지키려고 하면 더욱더 이어도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 지금 대구에 있고 서산에 있고 이러니까 이게 독도까지 가고 이어도까지 가려면은 가서 5분 10분밖에 작전 못하니까 공중급유기로 하늘에서 주유를 해줘서 작전을 오래 하게끔 해주자라고 해서 국회 국방위원들이 예산을 올렸어요. 예. 기재부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호행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자,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제 하니까 김관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을 하겠다고 하니 검토하겠다라고 했죠. 검토하겠다. 네,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공군기들이 작전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러면 공중급유기 그 문제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검토하겠다 주시죠. 할 수 있죠. 그 문제가 뭔지부터 좀 설명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왜 지금 이호도 상공을 못 지키는 건지 우리 지금 F-15K로. F-15K 기지가 대구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F-16 기지가 서산에 있습니다. 자, 서산과 대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호도에서 멀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투기가 날아가서 전투기 이 F-15K가 무장을 해서 날아가서 작전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예. 한 1000km 정도 되는데 1000km. 1000km는 갔다가 그냥 와야 되는 것이 1000km고 또 무장을 많이 달면 그 거리는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그 1000km라는 것은 아주 정속주행, 우리 승용차 정속주행하면 아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급하게 가면 기름 많이 먹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F-15K 전투기가 대구에서 출격을 해서 이어도까지 가서 예. 오랫동안 작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적전투기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만약에 중국 전투기 또는 일본 전투기와 이어도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졌으면 예. 공중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 승용차로 따지면 뭐 200km로 급가속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해야 됩니다. 기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투기들이 연료가 간당간당하다. 그럼 기지로 또 귀환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냥 배에 착륙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가야 됩니다. 대구까지. 그러면은 그 가야 되는 기름 계산하면은 전투하다 말고 우리 돌아가야죠. 예. 이 의도는 우리 것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자, 그 한중일의 공군 전력을 비교한 것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픽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투기가 우리나라가 460대, 중국이 1751, 일본은 348. 대수는 더 많네요, 우리가. 저게 이제 대수로 비교할 것이 아니고 대수로 비교하면 뭐 북한은 뭐 820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훨씬 강한 건데 그게 아니고 전투기는 성능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문제고 우리 460대 중에서 60대 F-15K 그리고 170대 F-16 제외하고는 국제적인 분쟁에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저성능의 전투기입니다. 즉 네. 우리는 60대 170대니까 230대만 계산해야 되고요. 네. 일본은 348대 전체가 다 아주 고성능의 전투기입니다. 중국은 1751대 중에서 지금 현재 고성능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한 3,4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500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지금 348대인데 저 모든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로 교체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 60대 도입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40대만 하겠다고 하고 말았죠. 네. 자, 공중급유기가 우리나라는 없고 중국은 10대, 일본은 4대. 박사님도 공중급유기가 우리 전력에 꼭 필요하다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예.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20분 정도까지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 해군기지가 아직 없고 제주도에 공군기지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공중급유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전력이 좀 이렇게 보강이 된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우리 공군이 이제 공군의 계획을 봐야 되겠죠. 예. 공군의 계획이 지금 현재 40대 F-35를 이제 수의 계약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예. 2021년까지 40대가 들어오겠죠. 그건 몇 킬로 날아갈 수 있는 겁니까? F-35는 한 900km에서 1000km 정도. 비슷하네요, 거리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스텔스가 되고 전자전 성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중국의 스텔스기보다는 아마 성능이 훨씬 우수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공중급유가 안 되면 그것도 여기를 지키는 데는 별 효용이 없고 빨리 돌아와야죠. 그래서 공중급유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F-35 40대 구매 사업 이후에 뭘 할 것이냐 이게 네.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이후에 20대의 추가 도입을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한 개 전투 비행단이 60대가 기본 유닛입니다. 그러면 한 개 비행단에 40대는 F-35, 40대는 F-16 운영하면 이거 뭐 유지 보수하고 부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한 개 비행단을 F-35로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군 전투기 도입 사업이 KFX라고 있는데 네. 지금 한 비행기 한 대당 700억 정도에 만들겠다 이러는 계획을 세우면서 일부러 성능을 억제를 하고 있어요. 성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저는 지금 이 국제적인 상황이 지금 이랬는데 그렇게 성능을 일부러 돈에 맞춰서 억제할 것이 아니다. 네. 성능에 맞춰서 돈을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KFX도 중국이 스텔스기 500대, 일본이 300대를 가지겠다고 하는데 우리 KFX도 스텔스 성능의 전투기로 돈이 좀 들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